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은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가 1969년에 발표한 자서전입니다. 자서전은 자서전인데 주로 철학적 내용과 자신의 과학적 업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쓴 거죠.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1901년에서 197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1932년에 양자역학을 창시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25년에 행렬역학을 발표했고 1927년에 유명한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기본적 원리를 발표한 때 나이가 만으로 24살이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들으면 참 놀라운데요.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이 이때는 독일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젠베르크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만 20살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간 지 4년, 5년 만에 물리를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양자역학을 만드는 그런 업적을 맨 엄청난 천재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는 저도 종종 많이 추천하고 뭐 서울대라든지 뉴욕타임즈라든지 많은 곳에서 추천하는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죽기 전에 읽어야 될 100권의 책,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로 끼어드는 아주 유명하고 좋은 책인데 문제는 이 책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책은 세상에 많지만 이 책은 왜 어려운가 하는 이유가 조금 분명합니다. 왜 분명하냐면 이 책은 철학적인 책인 동시에 과학적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옛날보다도 더욱더 철학과 과학이 더 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 전공하는 학생이 이 책을 읽으면 어떤 철학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이해도가 떨어져서 어렵고요. 그렇다고 인문학과 학생이 이 책을 읽으면 이번에는 이제 과학 얘기니까 물리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어려워지는 그런 면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과학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다는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더욱 이 책이 좋게 되는, 그러니까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책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은 작가가 자기가 철학도 알고 과학도 안다라고 잘난 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만들었던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애초에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당연시 되었던 고전역학, 즉 뉴턴의 고전역학이 당연시한 어떤 형이상학을 어떤 철학적 전제를 깨야지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이론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에는 철학적 고민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철학적 고민과 과학 얘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양자역학의 탄생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하이젠베르크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읽었기 때문인데요. 읽긴 읽었고 굉장히 좋아했지만 사실은 그 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평생 동안 여러 번 읽고 다시 이게 이런 뜻이었는데 난 모르고 읽었구나라고 알게 된 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책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거기보다는 이 책의 맨 앞부분 한 장만 골라서 한번 그 내용을 좀 길게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뭐든지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이게 좋은 소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이 책은 2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0장의 첫 장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 책 전체에 대해서 독후감을 쓴 적도 있는데요. 그 독후감에 대한 링크는 제가 아래에 걸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독후감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부분과 전체 1장은 원자론과의 만남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첫 장의 주된 내용은 첫 번째로는 이게 그 1920년대 일을 다루거든요. 1920년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가 19살이죠. 만으로 19살 때의 사회적 상황. 그리고 하이젠베르크가 삶과 과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왜 자기는 이제 양자론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왜 그 원자론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힌트를 주거든요. 그리고 어떤 줄거리적으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 뮌헨 근교에 슈테른베르거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이 주변을 하이젠베르크가 도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도보 여행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 학생들과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거기서 원자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물론 그 나이 어린 학생들이 그 원자론을 잘 알았던 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 대화를 하면서 하이젠베르크가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이젠베르크는 이 대화를 나누고 12년 후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5년 후에는 양자역학을 만듭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1920년 독일의 사회적 상황이 어땠는가? 다 아시겠지만 유럽에는 그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이 1차 세계대전이 1918년 11월에 끝납니다. 끝나고 나도 독일 내부에 막 내전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이젠베르크도 그래서 종종 학교를 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에 늦게 들어가게 됐죠. 그 쉴 때는 그냥 논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전쟁 같은 거에 이제 총칼 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음식을 구한다던가 여러 가지 그 지원 업무를 하기는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지만 단순히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드문드문 학교를 멈추고 이제 어른들의 세계에 참여해서 그런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이런 가운데 이 청년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기성 질서가 무너졌고 기성세대가 답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왜 하게 되냐면 이 양자역학을 만드는 일에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사람들이 시도한 방법으로 계속 시도하면 어쩌면 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기성세대는 사실 답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이건 왜 이럴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생각이 이런 전쟁의 가운데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여기서 소개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 1919년에 있었던 모임인데 독일의 푸른성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푸른성에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모여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막 토론회를 열고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물론 거기서 답이 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막 혼돈 속에서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하이젠베르크는 이 에피소드를 거기서 음악이 어떤 질서를 잡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노력하면 중심적 질서라는 것을 분명히 존재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연결돼서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찾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하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회적 상황이었고, 이런 사회적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양자역학이라는 혁명적인 과학 이론을 만드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젠베르크가 이것이 나의 삶과 과학의 태도입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이 책에서 배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철학이나 물리학 같은 걸 몰라도 우리가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하냐의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서는 이 전쟁의 어떤 그 무질서, 이런 무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태도는 뭐냐 하면 세상의 문제는 무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질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죠? 질서를 찾아야 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하이젠베르크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하이젠베르크의 책을 쭉 읽어보면 하이젠베르크는 굉장히 그 검소하고 굉장히 그 종교인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리를 찾고 질서를 찾고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질서를 어떤 질서로 대체함으로써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져야만 하는 그 인생의 의미다. 이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글과 그 삶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천재라는 것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은 수학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도 굉장히 잘해갖고 이렇게 대단한 천재였는데도 대학에 들어갈 때 수학을 전공해야 되는지 피아니스트가 돼야 되는지를 고민할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수학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대학교 때 대학교 아니죠. 고등학교 때 그리스어 시간에 이제 숙제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를 이제 그리스어로 읽는 거였는데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이 뭔가 의구심을 가집니다. 뭐냐면 플라톤이 사원소론을 소개하면서 그냥 세상에는 뭐 물, 불, 흙, 물 이런 그 네 번 했나요? 하여튼 그 사원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기가 있죠. 잘못했네. 그 사원소가 있는데 그 사원소가 세상의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로 멈추는 게 아니고 플라톤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기초적인 것은 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이고 그 직각삼각형이 여러 가지 다면체를 만드는데 뭐 12면체라든지 이런 그 다면체들이 바로 그 사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읽을 때는 이 하이젠베르크는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세상이 흙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는 그나마 뭐 잘 잘라보면 흙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삼각형하고 물질하고는 서로 틀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서도 하이젠베르크는 이 삼각형이라는 이런 수학적인 그 실체, 수학적인 내용에 관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하이젠베르크가 바로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질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사실은 제가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게 만든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가 이 부분과 전체입니다. 이 부분과 전체를 읽으면 나도 이렇게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그 진리에 혹은 새로운 이론에 다가가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이 부분과 전체를 읽었어도 굉장히 감동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책의 이제 1장의 그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 그 원자론에 대한 대화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1장은 1920년대 그 하이젠베르크가 자기보다 좀 더 나이가 어린 소년들과 함께 뮌헨 근교의 슈테른베르거 호수 주변을 도보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보 여행을 하던 중 그 소년들 중에 두 명인 쿠르트와 로베르토와 함께 원자론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자론의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이젠베르크가 그때 당시에 이제 화학 그 책을 읽었는데 요즘 화학 책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보면은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원자 모형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탄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붙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교과서의 설명이
근데 왜 탄소 하나에 수소 3개가 아니라 탄소 하나에 수소 2개만 붙는가? 이 설명을 그림으로 설명했는데 자기는 이게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느꼈다는 거죠, 하이젠베르크가. 그래서 이게 뭐냐? 난 이게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하이젠베르크의 말에 대해서 16살 먹은 쿠르트가 이제 대답을 하기를, 뭘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그림은 우리 경험을 이렇게 종합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은 관찰의 결과이고 관찰의 총합이다. 이런 요지로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로베르트라는 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다른 학생이 이제 반항을 해요. 과학은 관찰을 가지고, 관찰을 많이 하면 과학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이론이 저절로 나오고. 근데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실은 이 관찰과 이론은 상호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관찰을 해서 이론을 만드는 건 맞지만 동시에 관찰이 가능해지려면 우리는 이미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관찰을 만들고 관찰이 이론을 만드는 이런 닭과 달걀 같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베르트는 그래서 그냥 관찰을 많이 하면 이론이 나온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제가 화면에 몇 가지 이런 관계가 있는, 이런 닭과 달걀 같은 관계가 있는 것들을 썼는데, 첫 번째는 과학과 형이상학 혹은 과학과 철학이죠. 그러니까 과학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관찰을 많이 하면 과학적 이론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학은 어떤 형이상학, 어떤 철학을 기본으로 깔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고 그래서 과학적 이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왜 이런 관계를 했느냐? 바로 원자로는 뉴턴의 고전역학의 형이상학을 깨는 것에서 시작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론에 관한 대화가 바로 이 부분과 전체 1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보니 그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더라. 로베르트가 말했듯이 우리가 단순히 관찰해서 결과를 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 이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비슷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성적 사고나 인식이 개념하고 언어와 가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말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우리가 언어와 개념이 없으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개념, 언어 혹은 형이상학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찰에만 신경을 쓰거든요. 혹은 과학적 이론에만 신경을 쓰고. 그런데 로베르트가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원자와처럼 실제로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이런 것을 다룰 때에는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적 전제 혹은 개념, 이것부터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은 의미가 없다. 원자가 실제적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원자가 실제적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고서 하이젠베르크는 앞에서 말한 티마이오스의 대화에서 사원소론이 직각삼각형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얘기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학적 개념이 원소가 된다는 플라톤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런 수학적인 개념으로 다시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과학적 이론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장만 잘라서 설명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재미있고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부분과 전체 1장 소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